나 정순이랑 이혼할 거야.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앞치마 끈을 풀어 남편 앞으로 던졌습니다. 앞치마가 남편의 얼굴에 맞고 옆으로 떨어졌어요. 40년 동안 제가 입었던 앞치마였습니다. 좋아요.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밥상 차리는 인생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찾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분명했습니다. 이혼하자.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어요. 전 한 장, 산적 한 꼬치, 나물 한 접시, 손끝이 저려올 때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명절이 오면 저는 자동으로 부엌으로 향했고 칼을 들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으니까요. 손등에 붙은 밴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명절 음식이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뭔가 끝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동생 내외, 남편의 조카들, 그리고 남편 박영수, 모두 제가 차린 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국그릇을 하나씩 돌리며 밥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고 선 채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생긴 걸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나 정순이랑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 있었고 조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국그릇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차분했어요.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드디어 이 사람도 말을 꺼냈구나.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을 수없이 상상해 봤거든요. 밤마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없이 사는 게 어떨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남편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이제 나이도 있고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서로 편하게 살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다른 길이라니요. 우리가 언제 같은 길을 걸었나요? 남편은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저는 그 뒤에서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을 지켰어요. 그게 우리의 길이었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고 앞치마 끈을 풀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그 앞치마를 남편 앞으로 던졌습니다. 탁! 앞치마가 남편의 밥그릇 옆에 떨어졌어요. 하얀 앞치마에 국물 얼룩과 기름때가 배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입었던 앞치마였어요. 명절마다, 제사 때마다, 손님 올 때마다 입었던 그 앞치마요.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아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 울거나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밥상 차리는 인생, 지긋지긋하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40해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지긋지긋하다는 말이요.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 만들고 남의 눈치 보고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고 사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요. 시동생 부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아주버님도 화풀이로 하신 말씀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진심이에요.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는 제가 매달리거나 울거나 가족들 앞에서 창피를 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전,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어요. 저는 그 음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다시는 이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구나. 시동생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일단 오늘은 명절이니까 식사부터 하시죠.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40해 동안 명절마다 밥상을 차렸지만 정작 저는 제대로 앉아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국그릇을 채우고 반찬을 더 내오고 설거지 걱정을 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거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동생 내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방문을 닫고 나니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절 아침에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시동생이 나가면서 제게 말했어요. 형수님, 형님이랑 다시 한번 잘 얘기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하기가 귀찮았어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어렵다고요. 그럼 나이 들어서 남 눈치 보며 사는 건 쉬운가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마지막 명절 설거지였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그릇들도 필요 없겠구나. 혼자 살면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을 정리했어요. 식탁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불을 끄고 나니 하루가 끝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이혼하면 정리해야 할 게 많을 거예요. 통장, 도장, 서류들.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랍 안쪽에서 두꺼운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봉투였어요. 저는 그걸 꺼내서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어요. 그냥 갈색 종이 봉투였습니다. 열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내일 정리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40해의 결혼 생활이
명절날 한마디로 끝나는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일부터 뭘 할까? 어디로 갈까? 혼자 사는 집은 어떻게 구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내 인생이야. 이제 아무도 날 묶을 수 없어.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혼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서랍장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만든 통장이었어요. 남편과 제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공동명의 통장이었죠.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을 나눠야 하니까요. 통장을 손에 쥐고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해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벌어온 돈도 있었지만 제가 아껴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계란과 마늘값 몇 푼씩 아껴서 넣어둔 돈이었죠. 저는 외출복을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 은행이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라 직원들 얼굴도 익숙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기 번호표를 뽑으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구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통장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제 인생처럼 오래되고 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번.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갔어요. 창구 직원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늘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밀었어요. 잔액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명의 변경도 알아보려고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로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작년에 이미 명의 변경이 완료됐는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명의 변경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작년 5월에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 요청하셨잖아요. 지금은 박영수님 단독 명의예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작년 5월이라고요. 제가 명의 변경을 요청했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신청한 건가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대리인이 오셨네요. 위임장이랑 이감증명서 제출하셔서 처리됐어요. 본인 동의 하에 진행된 거라서 문제없이 승인됐고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 단어들이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찍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저는 그냥 도장을 찍곤 했거든요. 이거 여보, 도장 좀 찍어줘. 급한 서류야. 그렇게 말하면 저는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뭐가 급한지 무슨 서류인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잘못이었나 봅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원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통장의 돈은 제 명의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영수님 단독 명의라서 고객님이 임의로 출금하시면 안 돼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잘못이 없었어요.
서류대로 처리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통장을 도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은행을 나와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작년 5월이라고 했죠. 그때 남편이 뭐라고 말했었나요? 은행 서류 좀 정리해야 한다고 했었나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혼을 말이에요. 명절날 갑자기 이혼을 꺼낸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1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길가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차갑고 푸르렀어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아프다기보다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40해를 함께 산 사람이 저 몰래 재산을 빼돌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자동차 등록증. 하나씩 펼쳐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바뀐 게 있을까요? 저는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서류를 다시 점검해야 했어요. 남편이 통장만 바꾼 게 아닐 수도 있었으니까요. 참 대단하네요.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를 2번 이용해 먹는 사람이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허탈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남편과 얘기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어야 했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어요. 은행 다녀왔어요. 남편이 신문을 내리며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무덤덤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명의 언제 바꿨어요? 남편이 통장을 힐끗 보더니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정리했어. 필요한 일이었어. 필요한 일이라고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남편이 신문을 완전히 내려놓고 저를 쳐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동의받았잖아. 도장 찍어달라고 했을 때 묻지도 않고 찍어줬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었죠.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믿었으니까 도장을 찍은 거였잖아요. 저는 손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바꿨어요? 집 명의도 보험도요? 남편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혼자 번 돈인데 내 명의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혼할 거면서 뭐가 문제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제가 평생 함께 산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남이었던 거예요. 이혼하기로 했으니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챙겨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허탈했어요. 40해 동안 이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차 서류 하나하나 펼쳐서 확인했어요. 어떤 게 또 바뀌었는지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들을 보다가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남편이 며칠 전에 말했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자주 가신다고요. 혹시 시어머니 재산도 남편이 손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겠지. 그래도 친어머니인데. 하지만 저한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다르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일은 시어머니 일이고 제 일은 제 일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졌어요.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혼하면 뭐가 남을까요? 40해 동안 모은 재산도 함께 산 집도 아무것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남은 건 낡은 통장 한 권뿐이었어요. 저는 어젯밤 발견했던 그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오래된 봉투요. 혹시 그 안에 뭔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꺼내봤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봉투였어요.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봉투를 도로 넣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40해 동안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말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허탈함도 배신감도 그리고 조금의 분노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강한 건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건 참 빠릅니다. 은행에 다녀온 지 이틀 만에 동네 사람들 입에서 제 이야기가 오르내렸어요. 누가 먼저 퍼뜨렸는지는 몰라요. 아마 명절날 우리 집에 왔던 누군가가 말했겠죠. 시동생 내외나 조카 며느리나. 그렇게 시작된 소문은 순식간에 시장통을 타고 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과 마주치는 것도 싫었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이라도 보고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리는 걸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옆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도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모두 뭔가를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고 채소가게로 갔습니다. 물을 한 개 집어들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1,000원이요. 근데 언니 괜찮아요? 그 말투에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돈을 건네고 물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뒤에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도 참 나이 들어 이혼하면 고생인데. 저는 못 들은 척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생선 가게를 지나고 반찬 가게를 지나고 과일 가게를 지나갔어요. 어디를 가든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통닭집 앞을 지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순 씨, 잠깐만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50대 중반쯤 되는 분이었어요.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통닭집을 운영하셨죠. 제가 장볼 때마다 인사하던 사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힘드시겠어요. 근데 정순 씨, 혹시 일자리 필요하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자리라니요. 저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일을 구해야 하나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우리 가게 일손이 부족해서요. 통닭 튀기고 포장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두가 구경꾼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손 내미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나도 예전에 혼자 애들 키웠거든요. 버티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순이 남편이 새 여자 생겼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 얘기였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진짜요? 누구랑요? 젊은 여자래. 간병인이었나 뭐였나? 에이, 설마요. 그 나이에 무슨 새 여자예요. 아니, 진짜래요. 시장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대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걸음을 옮겼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 여자, 간병인. 그 단어들이 귓속에 맴돌았어요. 간병인이라고 했나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 간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돌봐주던 젊은 여자였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얼굴이 하얗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두어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였죠. 그때도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간병인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 친절했어요. 그 간병인에게만요. 제게는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어디 나갔는지 쪽지 하나 없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소문이 사실일까요? 남편이 정말 그 간병인과 무슨 사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일까요?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통닭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아주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일자리 아직 있나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있죠.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내일부터 가능해요.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나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통닭집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여기 입고 손 씻고 오세요. 오늘은 포장하는 거 가르쳐 줄게요.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튀긴 통닭을 박스에 담고 무와 소스를 넣고 테이프로 붙이는 거였어요. 손이 빠르면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쟤를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박영수 씨 부인 아니에요? 맞아요. 이혼한다며요. 여기서 일하네. 돈이 없나 봐. 저는 들은 척 안 들은 척하고 일했습니다. 통닭을 담고 박스를 접고 손님에게 건넸어요. 웃으면서요.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쉴 틈 없이 포장을 했어요. 손이 기름투성이가 됐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게 오히려 나았어요. 생각할 틈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잠깐 쉬어요. 차 한잔 하고 와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안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샀어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바깥을 봤어요. 남편이 누군가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하얀 얼굴에 긴 생머리를 한 사람이었죠. 그 간병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하자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어요. 저는 그런 표정의 남편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제게는 절대 짓지 않던 얼굴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남편이 정말 저 여자와 무슨 사이구나.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정순 씨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던 분이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창밖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 정순 씨 남편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저 여자, 어머님 간병하던 사람이잖아요. 둘이 왜 같이 다녀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먼저 가볼게요. 카페를 나와 통닭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순 씨,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일 계속할게요. 그날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을 받고 통닭을 포장하고 돈을 받았어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졌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그 간병인, 둘이 무슨 사이일까요? 그냥 어머니 간병 때문에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소문처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대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남편의 얼굴이요.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의 남편은 저와 함께 있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뭐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일한 피로도 있었지만 마음의 피로가 더 컸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이었어요. 저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픈 건 저쪽 차례겠죠. 그 말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허탈함도요. 하지만 무엇보다 강한 건 체념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그 간병인이 함께 걷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길을 가야겠구나. 이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통닭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대였죠. 저는 튀김기 옆에서 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꺼내서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요즘은 전화 받는 것도 긴장이 됐거든요. 혹시 또 무슨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 봐요. 정순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병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전화에 집중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신데 박정희 씨가 오늘 오후에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박정희,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아주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빨리 가봐요. 여긴 걱정 말고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30분쯤 걸렸어요. 저는 뛰다시피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시다고 들었죠. 하지만 쓰러지실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왜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걸까요? 보호자는 남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아들이 있는데 왜 며느리한테 연락이 온 걸까요? 버스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저는 서둘러 내려서 응급실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정희 환자 어디 있나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쪽 3번 침상이요. 가족분이세요? 네, 며느리예요. 복도를 지나 3번 침상으로 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남편과 그 간병인이었어요. 남편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간병인은 시어머니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왔어? 남편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간병인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세요. 목소리가 얇고 조용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걷던 그 간병인이요. 간병인이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나가 있을게요. 그리고 커튼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제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침대 옆에는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죠. 저는 의자를 하나 끌어다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20살은 더 많으신 분이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곧 올 거야. 검사 결과 나오면 설명 들어야 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차트를 들고 있었죠. 보호자분 계세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뇌졸중 초기 증세를 보이셔서 응급 처치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된 상태인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뇌졸중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각한 병이었어요. 저는 의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완쾌는 가능한가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앞날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긴 치료, 간병, 재활. 그 모든 게 제 몫이 될 거라는 게요.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원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보호자분이 해주시면 돼요. 그 말에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건 정순이가 하죠. 전 남편이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전 남편이라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난 이제 전 남편이야. 어머니 보호자는 당신이 하는 게 맞아.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남남이라면서 책임은 왜 나한테 돌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재산은 남편 명의로 다 빼돌리고 책임은 제게 떠넘기려는 게 보였거든요. 남편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잖아. 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라고요. 이혼하면 남남이라면서 편할 때만 며느리인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혼 서류도 안 썼는데 벌써 전 남편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 돌본 건 저예요. 당신이에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두 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환자 치료가 급하니까 서명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펜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보니 보호자 란이 있었어요. 저는 제 이름을 썼습니다. 김정순이라고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가 중요했습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의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입원 수속은 1층 원무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은 곧 병실로 옮겨질 거예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저만 시어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분도 참 힘든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아들은 저렇고 며느리는 이혼하려 하고 외롭고 쓸쓸하셨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굴을 가까이 대봤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정순아.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금고 안에 내 이름이 있다. 금고라고요. 제 이름이 있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물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다시 잠드신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금고 안에 제 이름이 있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 집에 금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작은 금속 금고였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제 이름이 있다니요. 무슨 서류일까요? 혹시 중요한 문서일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실마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이 숨기고 있던 뭔가가 그 금고 안에 있는 게 아닐까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병실로 옮길 거예요. 6층 6235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병실로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도착했어요.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 침대에 누우셨어요.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졌어요. 병실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 제 이름이 있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집에 가봐야겠다고요. 그 금고를 열어봐야겠다고요. 하지만 오늘은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내일 낮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 몰래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보호자분, 밤에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네, 그럴게요. 간호사가 간이 침대를 하나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침대를 펼쳤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잤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요. 다른 환자들도 자고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금고 안에 제 이름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무슨 서류일까요? 혹시 제게 유리한 증거가 될까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꼭 시어머니 집에 가봐야겠다고요. 그 금고를 열어봐야겠다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이었어요. 저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뭘 남겨두신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을 뿐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오래된 집에는 특유 냄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묵은 장롱 냄새, 오래된 이불 냄새, 그리고 세월이 배인 나무 냄새였습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느꼈던 냄새였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간호사에게 시어머니를 부탁한 뒤 저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만 했죠.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집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단층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죠. 겨울이라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금고 안에 제 이름이 있다고요. 그 말은 저보고 찾아보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주신 여분의 열쇠였어요. 혹시 급한 일이 있을 때 쓰라고 하셨죠. 열쇠를 문에 꽂고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더 진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보였어요. 어릴 적 남편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순수했겠죠. 아직 욕심을 배우기 전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사진에서 시선을 거두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금고는 안방 옷장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안방 문을 열자 어둑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어요.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동안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침대 위에는 이불이 개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큰 나무 옷장이었어요. 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옷장 안에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옷들이었습니다. 옷을 한쪽으로 밀자 뒤쪽 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금속 금고가 있었어요. 회색 금고였습니다. 손잡이와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저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비밀번호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손잡이를 잡고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덜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잠그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원래 잠그지 않고 사셨던 걸까요? 금고 문을 완전히 열자 안이 보였습니다. 어두웠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금고 안을 비췄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먼저 꺼냈어요. 낡은 종이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먼지가 묻어 있어서 손으로 털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증여각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증여각서라고요. 무엇을 증여한다는 걸까요? 저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본인 박정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증여함을 확약한다. 그 다음 줄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 주소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 부동산을 며느리 김정순에게 증여한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김정순.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께서 이 집을 제게 주신다는 뜻인가요? 언제 작성하신 걸까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27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였어요. 증여각서 맨 아래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고 확신했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증여각서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걸까요? 27년이나 됐는데 왜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신 걸까요? 저는 다른 서류도 꺼내봤습니다. 몇 장 더 있었어요. 그중 한 장을 펼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어요. 소유자가 박영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2023년이었습니다. 작년이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증여각서에는 제 이름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남편 이름이 있다니요. 저는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남편이 몰래 명의를 바꾼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그리고 저 몰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시려던 집을 남편이 가로챈 거였습니다. 친어머니의 뜻을 어기고 말이에요.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증거가 있다고요. 이 증여각서가 있으면 제가 싸울 수 있다고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서 가방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온 걸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문 앞에 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든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옷 좀 가져가려고요. 병원에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가방에 뭐 넣었어?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옷만 챙기려고요. 남편이 금고를 받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고 열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금고 앞으로 다가왔어요. 안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서류 어디 갔어?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았어요. 무슨 서류요?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거 내가 정리하려던 거야. 내놓아.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정리할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께서 쓰신 건데요.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뭔지 알고 하는 소리야? 그냥 옛날 서류야. 아무 의미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 있어요. 아주 많이요. 그리고 가방을 더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물러섰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제 것을요.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그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를 지나쳐 방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남편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멈칫했어요. 저는 그 틈에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따라왔어요. 정순아, 이러지 마. 그거 돌려줘. 큰일 나. 저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큰일은 이미 났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문 앞까지 따라왔지만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구나. 남편도 알았어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아서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어머니 집이 멀어졌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증여각서가 들어있었어요. 27년 전에 쓰인 시어머니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아니, 지켜내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이 증여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몰래 명의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따져야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가까운 곳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네, 좋아요.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날짜를 메모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그때까지 서류를 잘 보관해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순아, 왔구나. 네, 어머니. 기분 좀 어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좀 나아졌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구나.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제보다 체온이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녀왔어요. 어머니 집에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류는 찾았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요. 시어머니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행이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 알겠지? 네, 알아요. 잘 지킬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정순아,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정리했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고생이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피곤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저물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의 증여각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무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기 위해 마을버스를 탔어요. 아침 9시 반 버스였죠.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앞자리에 할머니 한 분, 뒷자리에 학생 둘, 그리고 저였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증여각서가 들어있었어요. 잘 보관하기 위해 파일에 넣어뒀죠. 어젯밤 내내 그 서류를 보고 또 봤습니다. 정말 진짜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나무들은 앙상했고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노부부가 탔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오르시고 할머니의 손을 잡아 올려주셨어요. 두 분 다 80은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제 앞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앉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옆에 앉으셨죠.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앞자리 노부부를 보게 됐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귤이었어요. 비닐봉지에 담긴 귤 몇 개였죠. 할머니가 귤을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하나 까줘요. 손이 안 아파서요.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귤을 받아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귤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이 불편해 보였어요. 관절염이 있으신 것 같았죠. 그래도 조심조심 껍질을 벗기셨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빨리 안 해도 돼요. 천천히 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알아요. 서두르면 손 다쳐요. 귤 껍질이 다 벗겨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귤 알맹이를 하나씩 떼어 할머니 손에 올려주셨어요. 할머니가 받아서 입에 넣으셨죠.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귤 하나를 드셨어요. 두 분은 나란히 앉아서 귤을 드시며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런 게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거창한 말이나 선물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귤 까주고 손 잡아주고 함께 버스 타고 가는 것이요.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랑이 될 줄 알았어요.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어요. 40해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귤을 까준 적이 없었습니다. 손도 잡아준 적이 없었어요. 그저 밥 차려주는 사람으로만 봤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미 눈물 흘릴 시간은 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버스가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였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담이라고 쓰여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접수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20대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10시에 상담 예약했어요. 김정순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변호사님이 곧 오실 거예요. 저는 대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법률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잡지들이 놓여 있었죠. 몇 분 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김정수님이세요? 저는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악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법전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시내 풍경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호사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증여각서와 등기부등본이었죠. 이것 좀 봐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증여각서는 1998년에 작성됐네요. 그런데 현재 등기는 박영수 씨 명의로 되어 있고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집을 주시려고 증여각서를 쓰셨는데 남편이 몰래 자기 명의로 바꾼 것 같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 변경이 2023년에 됐네요. 작년이군요. 어떤 방식으로 바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명의 변경을 제 동의 없이 했다는 것,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증여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 겁니다. 증여자에 잡힐 서명이 있고 날짜도 명확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이게 등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증여각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등기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조사해야 해요.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바꿨다면 그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의식은 있으세요.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이 증여각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김정수님에게 집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야 해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송 절차 안내문입니다. 만약 남편분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어머니 증언부터 확보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연락 주세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악수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방법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께 증언을 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손을 펴서 눈을 받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그 증여각서에 대해 여쭤봐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은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순아, 왔구나. 어디 갔다 왔어?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어땠어?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어머니 증언이 필요하대요. 그 증여각서를 어머니께서 직접 쓰셨다는 증언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썼어. 1998년에 말이야. 왜 그때 쓰셨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아팠거든. 큰 수술을 받았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참 좋은 며느리였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알잖아. 그래도 넌 늘 참고 살았잖아. 시집살이도 힘들었을 텐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난 내게 미안해.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어. 늙고 힘이 없어서 말이야.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정순아, 그 집은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서 각서를 썼어. 근데 등기를 못했어. 나중에 하려고 미뤘다가 잊어버렸지.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이 몰래 바꾼 거야. 알아요. 작년에 바꿨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신 똑바로 챙겼어야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변호사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머니만 증언해 주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법원이든 어디든 가서 말할게.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없었어요. 어디 나간 모양이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증여각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가 또렷했어요. 1998년 3월 15일, 2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를 생각하며 이 각서를 쓰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저는 각서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가 있는 서랍이었어요. 열쇠로 잠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마웠어요. 푹 쉬세요. 사랑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너도 쉬어라.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우리 딸. 딸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안고 울었어요.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요. 40해 동안 며느리로 살았지만 딸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다는 게 고마웠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얼굴을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증언을 문서로 만들고 남편이 불법으로 명의를 바꾼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힘든 싸움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함께 해주시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에는 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긴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급성기 치료는 끝났으니 이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병원보다는 요양원이 더 적합하다고 하셨죠. 남편이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시설이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서둘러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지요.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던 거예요. 귀찮았던 거죠. 요양원 입소 날 저는 남편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어요. 요양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깔끔해 보였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과 비슷한 냄새였어요. 접수 데스크에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희 환자 보호자인데요. 오늘 입소 예정이에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2층 2035실이에요. 환자분은 아직 안 오셨는데 먼저 방 둘러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방에서 노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2035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창문으로는 밖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고요. 재활치료는 2층 재활실에서 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시어머니가 여기서 지내시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로 오셨어요. 남편도 함께 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방으로 데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여위셨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늙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정순아 왔구나. 네, 어머니. 방 괜찮으시죠?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괜찮아. 조용하니 좋구나. 간호사들이 시어머니를 침대로 옮겨드렸습니다. 베개를 받쳐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순아.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라도 살지. 저는 시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일이 있어서요. 벌써요? 조금 있다 가시지 그래요. 제 목소리에 비난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내일 다시 올게요.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쁘면 가거라. 정순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남편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다 멈칫했어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너무 오래 있지 마요. 어머니 쉬셔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순아, 가까이 와봐. 저는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왜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이 널 망쳤어.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잘못이야. 어릴 때부터 너무 받기만 하고 주는 걸 안 가르쳤어. 아버지 없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다 들어주기만 했지. 그게 잘못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너 변호사 만났다며? 네, 만났어요.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어. 내가 받아야 할 거야. 그 집은.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증여각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원본은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제가 복사해 왔어요. 어머니께서 보관하세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1998년이네. 벌써 이렇게 오래됐구나. 왜 그때 쓰신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담낭암 수술 받았잖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미리 정리하고 싶었지.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크게 아프셨던 때였어요. 저는 병원에 매일 갔었죠. 간호하고 음식 해드리고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나를 잘 돌봐줬는지 몰라. 우리 아들은 일 핑계대고 잘 안 왔는데 넌 매일 왔잖아.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며느리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너는 정말 착했어. 그래서 내가 결심했지. 내 재산은 내게 주겠다고. 시어머니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게을러서 등기를 안 했어. 나중에 하지 뭐 했다가
깜빡 잊었지.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이 몰래 바꿔버렸어. 제가 알게 된 건 작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집에 갔을 때였죠.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이름이 아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말했지. 우리 아들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낫다고 했어. 정순이한테 주시면 나중에 이혼하면 남손에 가니까 안 된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하고 재산을 챙기고 저를 버리는 것까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화를 냈지. 당장 다시 내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어. 근데 우리 아들이 안 들었어. 나중에 다시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미루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쓰러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되찾을게요. 변호사님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네, 진짜예요. 어머니께서 증언만 해주시면 돼요. 그 증여각서를 어머니께서 직접 쓰셨고 저한테 주시려고 하신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내가 할게. 법정이든 어디든 가서 말할게. 내 정신 멀쩡할 때 증언해야지.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정순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이실까요?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보다 더 나은 딸이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울지 마. 너는 이제 자유야. 우리 아들한테서 벗어나. 내 인생 살아. 알겠니? 네, 알았어요. 그때 문 열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누가 들어오는 걸까요? 남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나갔는데 왜 다시 온 걸까요? 남편은 문 앞에 서서 우리를 쳐다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시어머니가 쥐고 계신 봉투로 향했어요. 그게 뭐예요? 시어머니께서 봉투를 품 안으로 감추셨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서류 또 꺼내신 거 아니죠? 서류가 어때서? 내 거 내가 정리했는데. 남편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거 나한테 주세요. 제가 보관할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줘. 이건 정순이 거야.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와 시어머니 사이에 섰어요. 됐어요. 어머니 피곤하시니까 그만 가요.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뭘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정순 씨, 저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알아요. 당신이 뭘 어떻게 했는지요.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수야, 그만해. 이제 내 잘못을 인정해라. 남편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전 잘못한 거 없어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 욕심 때문에 한 거잖아.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다 드러날 거예요.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당신이 몰래 명예 바꾼 거, 재산 빼돌린 거 다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건 다 합법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설마 제 편이 아니시죠?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정의 편이야. 잘못한 건 내가 바로 잡아야지. 남편이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이길 수 없을 텐데.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떠났어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순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저는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만두는 건 저 사람이에요, 어머니. 저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내가 이겨야 해. 저는 시어머니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밖에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요양원 창문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쉬세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할게요. 고맙다, 우리 딸. 저는 시어머니를 편하게 눕혀드렸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베개를 바로 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이제 마음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봉투를 시어머니 옆 서랍에 넣어드렸습니다. 안전하게 보관될 거였어요. 요양원을 나오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겨울밤이 빨리 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남편과 맞섰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변호사에게 전화해야겠다고요. 시어머니 증언을 확보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요양원 건물이 멀어졌어요. 그 안에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신 분이요. 저는 약속했어요. 시어머니의 뜻을 지켜드리겠다고요. 휴대폰을 꺼내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증인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증언하시기로 하셨어요. 소송 준비 시작해 주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거리의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저녁을 찾아야 했습니다. 40해 동안 남을 위해 밥 차려주던 저녁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저녁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었어요.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끓인 음식이었으니까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냄비 하나. 금방 끝났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내서 적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변호사 만나기, 소송 서류 준비하기, 증거자료 정리하기, 시어머니 증언 녹음하기. 하나하나 적다 보니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책상 앞에 붙였습니다. 매일 보면서 체크할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남편에게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만두는 건 당신이죠. 난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말이에요. 눈을 감으니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시어머니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났고 소송 준비를 했어요. 남편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죠. 그리고 일주일 전 드디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있었어요. 남편도 왔고 저도 갔죠. 조정위원 앞에서 우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흔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재산 분할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문제는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변호사는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반찬 가게에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통닭집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반찬 가게로 옮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일은 더 편했고 시간도 괜찮았어요. 반찬 가게는 시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이 많았어요. 저는 주로 반찬을 담고 포장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좋았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게 뿌듯했거든요. 아침 8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국 냄비를 올렸어요.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아침 국 한 그릇씩 사가곤 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정순 씨, 오늘 장국 맛있겠네. 한 그릇 담아줘요. 네, 할머니. 따뜻한 거 드세요. 국을 담아드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뭔가 편해 보여. 그럴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가 국그릇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냄비를 다시 저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제 얼굴이 좋아졌을까요? 거울을 볼 시간은 없었지만 마음은 확실히 가벼워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아주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아저씨 있잖아요. 박영수 씨? 요즘 골치 아프대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재산 문제로 형제들이랑 싸운대요. 뭐 집 문제였나? 아무튼 난리래요. 에이, 그 양반 욕심이 많잖아요. 결국 혼자 살게 됐다면서요? 맞아요. 부인도 이혼했고 자식들도 안 만난대요. 혼자 조그만 원룸에 산대요. 두 아주머니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반찬통을 정리했어요. 손끝은 차분했고 얼굴에는 미묘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남편 얘기를 들어도 이제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죠. 그 사람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였으니까요. 점심 무렵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쉴 틈 없이 반찬을 담아드렸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잠시 뒤에 확인하려고 했는데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급한 일인가 싶어서 꺼내봤어요. 문자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찾아가실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주머니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요. 오늘 손님도 많이 왔으니까 가봐요.
고맙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요양원에 들를까 했지만 일단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편지를 받으러 나중에 가도 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나간 뒤였어요. 요즘은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 작은 방을 얻어서 지낸다고 들었죠. 저도 곧 이사를 갈 예정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이 생길 거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낯설었습니다. 40해를 산 집인데도 이제는 남의 집 같았어요. 제 흔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짐도 거의 정리했고 방에는 필요한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 통장, 도장,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증여각서 사본이었죠. 이혼 서류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조정 이혼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도장과 남편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죠. 도장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가 40해를 끝낸 거였어요. 종이 위에 찍힌 붉은 도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랍 구석에서 낡은 앞치마가 보였습니다. 명절날 남편 앞으로 던졌던 그 앞치마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죠. 앞치마를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얼룩이 가득했어요. 국물 자국, 기름 얼룩, 김치물이 튄 자국. 40해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 이혼 서류도 놓았어요. 낡은 앞치마와 도장 찍힌 서류. 둘이 나란히 있으니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이젠 진짜 끝이네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그 집 냄새도 모두 끝났어요.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은 아직 따뜻했거든요.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시어머니였을 거예요.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신 분이요.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양원으로 가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편지를 받으러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접수 데스크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박정희 어르신께서 남기신 거예요. 며칠 전에 쓰셨대요.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편지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뵙고 가실 거예요? 네, 잠깐 들를게요. 2층으로 올라가서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밖을 보고 계셨죠. 어머니 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순아, 편지 받았니? 네, 방금 받았어요. 읽어봐. 내 마음을 담았어.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읽어도 돼요? 응, 읽어봐.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아,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오래전에 무너졌을 거야.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 읽었어요. 너는 늘 참고 살았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심한지 나도 알아. 그래도 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명절마다 혼자 음식 만들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 정말 고생 많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너는 자유야. 우리 아들한테서 벗어났잖아. 내 인생을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게 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엄마라는 단어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랑한다, 우리 딸. 행복해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울지 마. 기쁜 일인데.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앞치마 옆에요. 세 가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낡은 앞치마는 과거였어요. 도장 찍힌 서류는 끝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반찬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시장은 활기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며 물건을 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내놓고 국 냄비를 올렸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정순 씨, 요즘 그 사람 안 오지? 누구요? 남편 말이야. 요즘 안 보이더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바쁘대요. 자기 벌 받은 거겠죠. 아주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러게. 욕심 부리다가 다 잃었네. 저는 반찬을 담아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내 밥상엔 미련 말고 진심만 올릴 거예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날 하루도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반찬을 담고 웃으며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을 걸었습니다. 겨울 시장은 특별했어요. 곳곳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호떡 굽는 냄새, 붕어빵 냄새, 군밤 냄새가 났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도장은 종이를 끊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다고요. 그건 미움이 아니었어요. 나를 묶던 건 사랑이 아니라 미련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미련을 놓으니 가벼워졌습니다. 진심만 남았어요. 제 자신에 대한 진심, 새로운 삶에 대한 진심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손을 펴서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어요. 눈송이가 손바닥에서 녹았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이 되는 거였죠. 모양은 바뀌어도 존재는 남는 거예요.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40해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다른 모습으로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험으로, 교훈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으로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시장이 멀어졌어요. 내일 또 그곳에 갈 거였습니다. 반찬을 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제 손으로 번 돈을 받을 거예요. 그게 제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저녁을 간단히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꺼내서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행복해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네, 어머니. 행복할게요. 창밖을 보니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어요. 깨끗하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낡은 앞치마는 버리고 도장은 찍었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간직하면서요. 그렇게 겨울밤이 깊어갔습니다.